저번 주에 그 이사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아버님 얘기해주고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역사 파트에 이 작가를 소개한다고 까먹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 장이냐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저번 주게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는데 이 조혜준이라는 작가인데 한국 작가고 뭐 저희 세대 작가인데 뭐 이런 작업을 해요. 저기 지금 앉아 있는 건 관객이거나 뭐 작가거나 이렇겠죠. 봤을 때, 어, 이 어떤 설치가 작업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설치도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뭘 하냐면 자기 아버지랑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드로잉을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해 주면서 이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드로잉으로 하는데 그림이 뭐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역사가 큰 덩어리의 역사도 있지만 그때 왜 그 파친코 얘기했듯이 역사 안에서 모든 개인은 이 그 역사의 강풍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나이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조혜준 씨 아버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 징용을 가셨던 것 같아요. 아, 징용이라 그러나? 강제노동? 그런 그 징용이요. 일본에 가서 그 광부로 지내셨는데 뭐 그 우리야 이제 그런 어떤 사실들만 아니까 몇 년도에 뭐 그런 게 있었고 탈취가 있었고 근데 요런 것들이 되게 그 조금 사적인 얘기면서도 그게 역사가 반영되는 게 좀 귀엽더라고요. 일본에 도착하던 그날 목욕탕에 아버지와 같이 앞서 들어가다가 판재바닥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쿵 하고 뒤로 넘어졌다. 아버지께서 놀라시고 즉시 품에 안고 머리를 만져주셨다. 이게 다장시인가요? 이 시는 아무튼 이 시는 석탄 관광으로 유명하여 매일 목욕을 해야 할 정도로 필수적으로 목욕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버지에 대한 기억인데 그 일본식 목욕하는 것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게 이제 인상적이어서 몇 장을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는 한국에 남아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그림을 너무 귀엽게 잘 그리시지 않아요? 글씨도 잘 쓰고. 1942년 아버지께서 일본 북해도에 징용 가셨던 이듬해 보리가 잘 안 팔려졌다고 일본 주재소 소장으로부터 뺨을 맞으시는 어머니. 그날 밤 화가 나신 어머니께서 안내한 이장에게 아버지가 징용 가신 사정을 말 안 한 것을 불찰을 이유로 이장의 뺨을 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도 좀 되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 어떤 역사 안에서의 개인의 역사인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1944년 봄 작업장에서 일본 감독관에게 머리를 구타당해 피를 많이 흘려 1년 이상 신음하고 계시다 일본에서 한 많은 생을 마치셨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혜준 씨 할아버지의 얘기겠죠. 아, 그래요? 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면 또, 이 세대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또 이제 전쟁을 겪는데, 1950년 9월 28일 수도 수복되고 농촌 고향마을 앞산에 놀러 산책을 혼자 갔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총을 겨누며 손들어 너 연락한 놈이지 하길래 손을 들고 얼굴을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의용경찰이 되어 우리 마을에 맨 먼저 오시는 중이었다. 이상한 사제지간의 만남이었다. 이것도 우리는 어떤 겉의 구조만 알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있었겠죠. 지금 일어나도 그럴 거고. 그래서 역사라는 게 되게 이렇게 풍부한 레이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책이. 그다음에 이제 6.25, 이거는 제가 처음 알아서 신기한 건데 6.25 당시에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대요. 뭐 위생 상태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독약 때문에요. 물도 우리나라 물을 먹지 않고 일본에서 가져다 먹었다네요. 그래서 그, 뭐 1954년 부산 가면서 외관에서 목격한 사실인데 미군이 치열한 전투에 3일 굶고 나온 후 우리나라 음식은 계란만 받아 먹고 나머지는 다 사양했었대요. 이 북한군이랑 섞여 있을까 봐 그런 거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을 극복했더니 독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제대를 해서 집에 오는데 서울을 통과하던 그때가 1960년 4.19 의거 당일날이었고 고대생들이 경찰의 발포로 쓰러지던 바로 그때였다. 학생들의 값진 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으로 이어진다. 나는 버스 뒷좌석에서 4.19 의거 장면을 봤었다. 뭐 그래서 이게 한 인간이 되게 모두가 아마 저 윗세대는 그 역사를 정면으로 맞은 세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 놀라운 아버지 해서 책을 펴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주로 그린 건데 이 작가가 몇 년 전에 올해의 작가라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4명씩 한 해에 뽑아서 이렇게 전시 열어주는 그런 상 주는 그 4명 전시 열어주고 한 명을 뽑아서 상을 주는데 그래도 이제 수상전이니까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때 이렇게 뽑혀서 그 전시를 했던 장면인데 조혜준 작가가 작업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 작업으로 유명해졌어요. 아버지와의 작업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가 좋죠. 어떤 개인의 역사가 전체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하고 전체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로 풀리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막 어떤 역사의 서술이 되고 작업이 되기도 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은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그럼 저게 아버지 작업이야. 조혜준 작업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혹시 조혜준 작업이다. 그쵸. 조혜준 작업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혜준이 열었겠죠. 근데 조혜준이 그거가 작업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작업인 거니까. 그래서 가끔 여기 혹시 이제 자녀분들 중에 뭐 미대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막 뭐 인터뷰도 해가고 막 이러지 않아요? 뭐 그 얼굴권 같은 건 없어요. 그 미대생들의 그 초상권은 없어요. 그 미대생들의 가족에게. 그래서 보면 뭐 엄마랑 언니가 소파에 누워서 입 벌리고 테레비 보고 있는 걸 찍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박찬욱 감독 딸이 수업을 들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또 찍고 다니고 그래서 뭔가 사생활이 없는 근데 뭐 그 조혜준 씨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떤 게 작업이 되고 안 되고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아버지와의 그 관계 맺음이 그 작업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게 왜 작업이 되는지 이게 어떤 맥락이 되는지를 이렇게 짚어주는 게 어떤 작가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린 작업이기도 했고 이게 이번 시간에 작업하고 꽤 연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이게 예전 그거라서 관계미술이라는 거를 오늘은 할 텐데 관계미술이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후에 큰 뭐 미술의 사조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인상주의 뭐 이런 거 입체주의 이런 거 없어졌는데 팝아트 이런 말들 더 이상 안 쓰는데 96년도에 니콜라 브리오라는 프랑스 큐레이터가 자기가 같이 일했던 그러고 특히 이 트래픽이라는 전시를 했었거든요. 보르도에서. 근데 이 트래픽이라는 전시에서 자기가 같이 전시를 했던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이 새로운 단어를 써요. 그게 관계의 미학, 관계의 미술 해서 Relational Aesthetics 해가지고 96년도에 이 책을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2011년도인가에 소개가 돼요. 근데 이게 번역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절판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미술사나 역사라는 게 왜 왕의 이름도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부여하는 것처럼 어떤 언어로 묶어져 버리면 그게 자기께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 브리오가 이 관계 미술이라는 걸 쓰면서 예술을 재정의해요. 그래서 예술을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맨 뒤에 용어 사전이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번역판을 제가 그냥 친 거라서 근데 아트를 미술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예전 정의가 1번이에요. 미술사라 부르는 이야기의 틀 안에 연출된 일련의 대상들을 규정하는 총칭적인 용어. 회화, 조각, 건축이라는 세 부분 집합을 통해
비평적 계보학을 확립하고 각 대상들의 쟁점을 제기라고 했던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술사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미대는 회화과 있고 조각과 있고 건축과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뭐 실용미술과는 디자인과 있고 공예과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대의 미술은, 오늘날 미술이란 단어는 의미론적인 잔재로만 나타난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예술이 이미 철학이 됐다는 거에 대한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제정의한 미술은 가장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예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트가 미술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니까 그 영어로 미술은 기호, 형태, 행위 혹은 오브제로 세계와의 관계를 생산하는 일관성 있는 활동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조각가에서 그럼 얘가 배운 건가, 회화가에서 배운 건가, 이게 애매해져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왜 우리 저번 시간에 오윤이었나요? 오윤 작가가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판화로 그렸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그 거시적인 역사와 미시적 역사를 담아내는 어떤 그런 관계 맺음, 세상과의 관계 맺음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파트를 갖고 온 이유는, 미술관에 가면 막 밥도 주고 꽃도 주고 막 이게 회화야 뭐야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막 똥으로 뭐 만들어 놓고 이러면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관계 미술이라는 용어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미술이란 더 이상 어떤 그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극영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적 잔재고 세계와의 관계를 생성하는 일관성 있는 활동이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요새는 미대가 회화과, 조각과 이런 과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형 예술학과, 뭐 융복합 예술학과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한 데는 거의 조형과고, 근데 이제 서울대는 아직 회화과, 조각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 대학원 보낼 때 보니까, 그러면 얘가 회화과를 들어가야 되느냐 조각과를 들어가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요새 작업은.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열린 매체를 쓰시면 그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회화든 조각이든 상관없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르라는 게 조금 유연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가가 나는 화가야, 나는 조각가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선언들이 동시에 있기도 해요. 나는 어떤 회화를 탐구하겠다, 조각만을 탐구하겠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 뭐 이런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술가는 그럼 뭐냐,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데, 예술가란, 그러니까 미술 작가는 예전에는 벤자민 부훌로라는 비평가가 개념 미술과 미니멀리즘 시대를 상기하면서 이들을 그의 작업의 객관적인 결과를 사회에 회부하는 학자, 철학자, 장인으로 정의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지만 개념 미술이나 미니멀리즘은 작가가 막 스스로 안 만드는 작업들도 좀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어떤 활동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게 꼭 장인의 수준은 아닌 거죠. 장인은 손재주가 좋고 손기술이 좋은 건데, 학자, 철학자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이브 클렌, 뭐 폰타나, 요셉 보이스 같은 매개적이고 초월적인 주체라고 예술가의 상을 계승한대요. 그래서 이브 클렌이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왜 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작업했던 작가 이브 클랭이고, 요셉 보이스는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이제 뭐 코요테랑 자기랑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스스로를 가두고 뭐 며칠간 퍼포먼스를 하고 뭐 이런 작가거든요. 근데 요셉 보이스는 자기가 그 교육자이자 그 매개자로서 세상과 관객과 미술을 이렇게 매개하는 약간 무당 같은 존재로 자기를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의 예술의 전개는 이 부울로의 직관이겠죠. 직관이 미묘하게 변화되었다. 오늘날의 예술가는 이중의 기표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기호의 실행자로 나타난다. 근데 이런 말들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는 번역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어떤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물병이라고 하면
하고 병이라고 쓰는 게 기호면 의미소는 얘가 물병이에요. 그리고 사인은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지? 기호는 그 겉에의 모양인 거죠. 형식. 그랬을 때 미술가 자체는 이거를 내놨는데 물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병이 뭐를 의미할까요? 그 미래 세계를 의미한다던가 뭐 환경 보호를 의미한다던가 뭐 거대 국제 기업을 의미한다던가 하는 게 이중의 기호 실행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와 그 형식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사람들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냥 저는 이런 단어가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술가는 기업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연출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기업가라 그러면 뭘 파는 사람이라서 기업가? 정치하면 뭐 정치질에서 정치가인가? 이게 아니라 이따 작업을 보면은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퀴어에 대해서 퀴어나 어떤 뭐 소수자들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게 뭐 정치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미술의 유형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통 분모는 어쨌든 얘네들이 뭘 보여준다는 거래요.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공간이 시각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각 예술의 그 어떤 지점은 어떤 보고 경험, 시각을 통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여준다는 행위 자체로 그것이 꼭 이거를 똑같이 그렸던 얘를 지시하는 어떤 뭐 물병이란 글자를 제시했던 이거를 예술가로 정의하기에 충분하다. 그랬을 때 예술가는 뭐 자기 철학이나 주관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면서 의미와 기호를 떴다 붙였다 하는 사람인데, 그게 꼭 어떤 회화나 조각의 형식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집에서 일기 쓰는 것과는 다르게 세계와 일관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조혜준 작가의 작업이 아빠의 글이 어떻게 보면 일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혜준의 역할은 이 일기 같은 그림 일기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진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루트들을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태는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뭐 세상의 세계를 모방하는 게 형식이다. 그리고 관계 예술은 인간 관계 전체와 사회 맥락을 사회적 맥락을 출발점으로 삼는 예술적 실천의 전체다. 그리고 예술의 미학은 이러한 예술 작품이 형상화하고 생산하거나 야기하는 상호 인간적 관계들에 따라서 작품들을 판단하는 미학적 이론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작업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유형이 몇 개가 나와요. 뭐 접속과 만남의 약속 해서 나오는데, 왜 관계를 맺는다는 걸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많은 미술들이 뭐 미술 관람객한테 개방이 되면 하얀 갤러리에 가서 사람들이 그 작업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버트 베리라는 작가는 뭐 이런 작업을 해요. 1969년 3월 5일 오전 중 어느 순간에 0.5 입방미터의 헬륨이 공기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막에 가갖고 헬륨을 조금 틀어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거의 없는 게 핵심인데 어이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면, 로버트 베리가 69년에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집에서 혼자 잠깐 어떤 시간을 재는 작업을 했어요, 이런 거 안 먹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이런 특수한 약속이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온카와라라고 우리 그때 개념 미술에서 상자에 이렇게 날짜 써서 신문 기사 모았던 작가는 매일매일 이 사람이 약간 강박증 환자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엽서를 보내요. 나 살아있음, 나 살아있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온카라와의 친구들은 지금은 이게 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접속과 만남을 특별하게 약속한다. 그래서 이게 온카와라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내요. 뭐 나는 오늘 되게 늦게 일어나죠. 12시에 일어났어. 나는 7시 57분에 일어났어. 그래서 자기가 있는 주소랑 아마 그 관광하는 그 엽서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친구한테 엽서 보낸 게 왜 작업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일관적인 행동? 그리고 어떤 이거를 이제 미술로 그 전시를 했겠죠. 그 예전에 데이비드 린치라고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영화 감독도 그 실험 영화 감독인데 미국에서 미대 대학원 나오고 영화 찍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자기가 있는 곳의 날씨를 매일매일 올려요. 그럼 이 사람 팬들은 이 사람이 뭐 한국에 있으면 지금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올라오기도 하고 요런 관계 맺음을 하는 거를 미술로 한다더라. 그러고 그러면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제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막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미술관에 갔을 때 당황하는지에 대한 이유. 갔더니 무대가 있어. 이런 건 좀 보지 않으셨어요? 무대가 있고 막 공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도 경기도 미술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자기 퍼포먼스 하는데 자기 인도네시아 친구 밴드를 불러서 공연을 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게 공연이냐 미술이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리크리 트라바니자가 그 태국 계열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 근데 이 작가가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사람을 모은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 리움 미술관 가보시면 커피숍에 뭐가 작업이냐면 이 벽에 있는 게 작업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건 솔직히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암 길릭이 이번에 그것도 했던데 프리즈 아트 페어에 중간에 갔다 오셨어요 우리 씨 프리즈 아트 페어? 근데 프리즈 아트 페어가 표는 좀 비싼데 그래도 이제 뭐 요새 핫한 작가들의 몰판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휴게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그 노출 뭐라 그러지 노출 철빔 같은 걸로 이렇게 지어진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리암 길릭의 작업이었어요. 근데 리암 길릭이 되게 지적이고 개념적인 작가인데 이런 공간에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래서 공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작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다 서울 사시죠? 근데 이제 안양에 지금도 하나 안양에 공공미술제라고 안양 시민 돈으로 운영하는 3년에 한 번씩 운영하는 공공미술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술관 안에서 한다기보다 처음에는 이제 공공미술은 밖에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첫 해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막 불러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야요이 쿠사마 이런 사람들 작업도 순댓국밥집 앞에 있고. 근데 이게 한 3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안양이 그 미술품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리암 갤릭 같이 유명한 사람, 근데 보면 정말 유명한 작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리암 갤릭의 벤치도 안양시청 앞에 있는데 그 노란색 벤치인데 근데 이제 이게 공공미술이다 보니까 공공미술이 이제 여기서는 안 다루는데 퍼블릭 아트라 그래서 그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술관에 일부러 찾아와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다수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미술의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양시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안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리암 갤렉의 작업 같은 경우는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뭐 이런 게 올라와요. 의견들이. 너무 관객들이 똑똑하지 않아요? 그 양혜규 씨 작업도 있었는데 양혜규 씨가 이렇게 주사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구석에 이렇게 조각품이 있었는데 의견이 되게 제가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시민의 의견이 그거였어요. 본인이 하는 말과 작업이 일치하지 않은 뭐 이런 걸 올리기도 하고 시민들이 되게 약간은 일치할 텐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괴리감 있는 단어였겠죠. 그리고 뭐 색감도 지적해요. 이불 작가의 뭐 그런 검정색 무슨 이렇게 그리고 2차 때는 그래서 이게 미술품이 너무 많아서 이런 토론을 위한 건축 그 공간을 짓기도 해요. 근데 또 사람들이 건축 공간을 희한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토론을 원래 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이제 김밥도 까먹고 이제 거기 이제 안양 공공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화장실로도 쓰고 그리고 자살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얘가 색이 바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 리암 길릭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불 작가의 작업이 검정색이었는데 사람들이 색깔도 지적해요. 이 색깔이 너무 별로다. 제목이 별로다도 있고. 그리고 안양시청 앞에 어, 그 뭐지? UFO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조각품이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듀오의 작품이에요. 외국 듀오의. 근데 그게 제일 그 민원이 많았대요. 이게 그 추락하는 이미지여서 안양이 잘 안 된다. 치워라.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미술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공무원들은 민원을 받았는데 무시하면은 이게 승진의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그 옥상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혹시 안양시청에 가보시게 되면 안양이 그 삼각산 있어요. 안양 무슨 공원 가면. 그래서 산도 낮아서 올라가기도 좋고 그 공원 안에 맛집도 많고 온통 다 미술 작품이거든요. 그 공원만 가도 미술 작품이고, 근데 리암 길리 거는 시청 쪽에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시청까지 운전하러 가는 길에도 다 미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 많아서 한 번은 그냥 아카이브를 다시 하겠다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리암 길릭도 생각이 나고, 또 협력과 계약이라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만나서 좋은 토론하는 거 말고 이제 지금 관계 미술의 세상과 그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갤러리 안에서는 어떤 식의 관계들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 작업도 있었어요. 이 마우리치오 카틀란이 몇 년 전에 작년인가 리움 미술관에서 개인전 했던 이탈리아 작가인데 이게 위에 다 뭐 매달아 놨던. 근데 이게 뭐냐면 딱 봐도 남자 성기와 그 토끼의 중간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오프닝이라고 해서 갔더니 이 엠마누엘 페로틴이라는 이 갤러리 관장이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국형 관장님한테 이런 옷을 입혀서 돌아다니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우리치오 카틀란 정도의 대가니까. 근데 이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 미술관이 되게 중성적인 공간이고 그냥 미술 작품과 어떤 좋은 생각과 아름다움과 관객만 있는 것 같지만, 관장이라는 어떤 그 관장이나 갤러리스트라는 어떤 주인이나 권력이 있고 작가가 있는데, 뭐 작가 입장에서는 이 권력을 약간 이렇게 드러내면서 약간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과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마우리치오 카틀란의 지위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밌는 걸 많이 해요. 이런 것들도 이 사람도 아마 미술관 관장이고 같은 작업이 마우리치오 카틀란의 작업인데, 저는 뭐 이거보다는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유럽은 뭐라 그러지, 이 초록색 덕테이프이 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색으로 덕테이프로 이 미술관 그 주인을 그 벽에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미술 제도라는 게 컬렉터나 큐레이터나 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미술이 항상 어떤 소수자라던가 새로운 어떤 주변에 대한 질서라던가 이런 걸 얘기하지만, 뭐 이런 그 여전한 권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희화화나 어떤 그 비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마우리치오 카틀란 자체가 유머와 농담 자체를 좋아해서 뭐 이 엄숙한 관계를 농담처럼 하는 거.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건 좀 명백한 시도인 것 같고, 저는 좀 재밌는 게 이 덕테이프 드러내주는 이 사람의 무게. 그리고 조각가들이 항상 도전하는 게 중력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조각을 해보면 이 균형에 맞게 안정적으로 세우는 게 문제라서. 근데 이 사람이 중력을 극복하고 그 벽에 붙어 있다는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계 미술로 볼 수 있다라고, 이게 한 사람의 책을 제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니콜라 브리오라는 그 프랑스 큐레이터. 그리고 니콜라 브리오가 작년인가 재작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부산 비엔날레랑 같은 해에 미술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그 미술 막 그 호황이라 그래야 되나, 그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군데를 다 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제 가을에 그 부산 비엔날레, 부산 국제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뭐 대구도 사진미술제가 있고 막 이런데 그 광주가 좋나 부산이 좋나 항상 이게 약간 좀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총감독을 뽑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저는 작년에는 광주만 갔던 것 같은데 광주가 니콜라스 브리오가 해서 전시장 여러 군데더라고요. 막 가게 안에도 있고 니콜라스 브리오 자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여러 형식의 그 미술들을 자기가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니콜라 브리오의 어떤 책 안에 있는 지금 관계 미술 작업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필 콜린스라는 작가의 사진 작업이에요. 근데 제목이 너는 이 도시에서 다시는 일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사진과 제목이 왜 이렇게 안 맞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를 찾아보고 제가 빵 터졌는데 이게 그때 영국의 어디였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서펜타임 말고 조금 더 작은 데 있는데 그 센터에 있는 복권 기금으로 운영되는 좀 좋은 갤러리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작가들이 전시하기 원하는 그런 좋은 갤러리인데 거기서 본 작업인데 거기 큐레이터들의 따귀를 때리고 그 멍한 표정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볼이 좀 빨갛죠. 여자도 빨갛고 남자도 좀 빨개요. 그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큐레이터들의 말일 수도 있죠. 너는 이제 다시는 여기서 일을 못해. 약간 뭐 이런 의미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로 협조해주는 큐레이터면 뭐 이거 밑에도 농담일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근데 학생 때는 이런 작업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권력이라던가 기존 구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고 권위에 대한 어떤 흐트러트림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작업도 계약과 어떤 그 갤러리 안에서 보여지는 계약의 유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계 미술의 작업이라고 니콜라 브리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정이 뭔가 어이없음과 멍함의 중간으로 있어요. 이게 몇 장 있더라고요. 큐레이터들을 쭈르륵 때린 게. 그래서 뭐 약간 이랬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미술계에서. 직업적 관계들, 손님들 해서 아까 왜 기업가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앤디 워홀이 본인이 약간 기업가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회 직업적 모델을 그 갤러리 안에서 다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이게 그 바깥의 가게랑은 달라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크리스틴 힐이라는 작가의 작업인데 그 폭스 부티크 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갤러리에 간 거예요. 어느 날 국립현대에 갔더니 크리스틴 힐이 전시를 하는데 갔더니 세무 상담사가 세무를 해주는 거죠. 세무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정말 여기서 내가 오늘 세무 비용을 아껴서 세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어떤 그 장치들이나 퍼포먼스가 있었겠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 약재상 같은 거였는데 크리스탄 힐이 같은 사람의 작업인데 갤러리에 갔더니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라는 게 뭔가 진짜 약이 아니라 뭐 그냥 약간 좀 상상이 들어간 약이겠죠. 저는 이 사람이 광주 비엔날레 와서 한 거를 한번 봤는데 분실물 센터 운영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어떤 장치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배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뭐 미술 작품을 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약,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런 컨셉의 약을 팔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팝아트나 어떤 그 뭐 미술의 여러 시도들이 삶과 괴리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트 포 아트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그 사명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술가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어떤 아름다움의 구현, 재현이
그 사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삶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는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이. 그래서 팝아트도 있었고 현실 미술도 있었고 리얼리티 미술들도 있었고 민중 미술도 있었고 했는데 동시에 이제 추상 미술도 있었고 이것도 저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조금 재밌었던 게 학생 때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미술이 이전의 형식이나 선배 작가들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없던 거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선배들이 가게를 차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본인이 그 독일에 그 와서 자기 작업실을 이렇게 바꾼 건데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요. 그래서 그 이게 물물교환소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얘기를 남기기도 하고 뭐 물건을 놓고 가면 또 이제 뭐 팔고 뭐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미술 작품인지 모르겠죠. 되게 희한한 가게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엄청 시각적이에요. 바닥 그 바닥 색깔부터 그 벽면의 색깔이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미술적인 어떤 연극적인 공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작업을 해요. 얼마나 그 약간 조각처럼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본인의 프레젠테이션 아무것도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박스 싸놓은 거 하면 이 그 장들을 만들거나 색칠한 것부터가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게 비물질적인 작업으로 제시를 하지만 미술관이 이 그 비물질 작업을 보여주는 방식은 여전히 제가 볼 땐 시각적이더라고요. 자주. 그리고 이거는 한국 작가의 작업인데 이 책에 있진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업이라서 갖고 왔어요. 이게 오인환이라고 서울대 지금 회화과 교수님으로 계신가? 그 작가인데 이 작가가 사루비아 다방이라고 예전에 인사동에 있었던 지하에 있던 공간에서 빨래방을 운영을 해요. 그랬을 때 아까 그 기업을 답습하는 형태로서 빨래방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옷을 빨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랑 얘기를 하고 빨고 이제 건조를 시킨 걸 말려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가면은 옷 벗어서 빨실 거예요? 잘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뭔가 내 옷을 벗어서 거기서 한다는 게 너무 사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고맙죠. 근데 오인환 작가가 그게 있어요. 그 맥락이 있어요. 오인환 작가의 정체성이 퀴어예요. 성소수자예요. 그랬을 때 여기 와서 찍어서 이제 사진을 그 옷을 벗고 세탁을 한 다음에 찍어 있는 사진들이 다 남자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이게 훨씬 더 센 작업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만나는 장소를 어떤 익숙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그 갤러리 한중간이 물론 이제 지하 공간이긴 했지만 한중간에 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음지에서 양지로 갖고 나온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일반 관객이 세탁을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빨래방을 답습하는데 훨씬 더 정치적이고 맥락이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관계미술 학과를 듣고 나면 미술관에 가서 뭘 봐도 안 놀라실 수 있어요. 모두 다 있구나. 빨래방도 있고 약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뭐 다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이 책엔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업인데 이게 대립주방이라는 작업인데 이게 피츠버그에서 사는 두 명의 그 미국인이 이게 웰레스키랑 존 루빈이라는 두 명의 그 작가가 대립주방이라는 거를 그 설립을 해요. 근데 대립주방이 갈등이라는 컨플릭트 키친을 그 대립주방으로 그 번역을 한 건데 이 작가들이 레스토랑을 여는데 어떤 레스토랑을 여냐면 자기들이 미국인이니까 미국이랑 외교적인 갈등을 갖고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들의 음식만 해요. 근데 웃긴 게 북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립주방인데 북한의 미감이 얘네들한테는 이런 느낌인가 봐요. 우리한테는 이거 너무 북한치 아니지 않아요?
이게 그 고딕체잖아요. 북한은 훨씬 더 이렇게 그 궁서체여야 되는데, 근데 얘네가 볼 때는 그 그거 아세요? 그 영어는 좀 덜한데 어 외국어의 폰트를 외국인이 구별하기 쉽지 않은 거 아세요? 제가 대만에서 2달인가 레지던시를 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대만 애한테 보여줘서 잘한 것 같아서 어때? 예쁘지? 근데 대만 애가 약간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안 예쁘다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폰트가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자 올드하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가 힙한 한자가 있대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립주방도 얘네들한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는 한글을 배우는데 그 명조체로 배우면 이 그 고딕체를 못 읽더라고요. 이게 안 꼬부러져 있으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한테는 아마 이 색감이 그 북한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데 조금 재밌는 게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이랑 같이 음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어요. 사람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한 장면인데 음식의 차이가 별로 없다던가 색깔만 다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남북 분단에 대한 얘네가 같은 민족인데 그 냉전 시대의 이념으로 정치인들의 그것 때문에 갈라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제3자가 본 시각이라서 글씨체도 다르고 그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북한 밥이랑 남한 밥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얘네가 볼 때 한민족 이렇게 퉁쳐버리는 게 조금 있긴 하죠. 그리고 뭐 이런 쿠바 음식점도 운영을 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음식점도 뭐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미술관에 갔거나 비엔날레를 갔는데 이런 코너가 있으면 이게 이 사람들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 어떤 그 리플렛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이게 저는 이게 어떤 면이 마음에 드냐면 관계 미술이라는 뭔가 같이 먹는 자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되게 센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되게 어떤 뭐를 타파하자, 뭐를 싸우자, 바꾸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밥을 먹고 서로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건 되게 가까워지는 자리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유형은 이제 앞에 게 상가나 어떤 이런 경제적인 구조를 답습하는 게 있었으면 니콜라 브리오가 또 얘기하는 건 갤러리를 어떻게 점유할 것인가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데미안 허스트의 작업인데 데미안 허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미술가 있는데 아세요? 제가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소머리를 그러니까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는 아까 그 공모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대학 학부생은 그래도 좀 덜한데 대학원생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요새 박사가 생기긴 했는데 사실 실기의 박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근데 전시가 바로바로 안 잡히면 난 도대체 어떻게 작가가 되는가를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 90년대에 영국의 골드스미스를 다닌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전시를 해서 데뷔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창고를 하나 빌려서 센세이션 전이라고 충격 전시를 해요. 근데 거기 반장이 데미안 허스트였고 얘가 전시했던 건 소 머리를 도축장에서 가지고 와서 유리상자 안에 넣어놨더니 근데 유리상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구더기가 꼬이고 파리가 꼬이고 얘가 이제 점점 썩어가고 얘기하면서 뭐 그런 작업을 하면서 얘가 평생 그때 대학교 때 이후로 얘가 다루는 주제는 모멘트몰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유명한 작업으로는 뭐 상어 같은 거를 그 포르말데이드에 넣고 반쪽엔 작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비싸겠죠. 상어를 뭐 그리고 그 물을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싼 작업인데 리움 미술관 소장품전을 항상 열지 않나요? 거기에 비둘기가 한 마리 있어요. 비둘기 포르말데이드 걔는 반 안 쪼개져 있고 예쁜 비둘기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는데 데미안 허스트가 그런 작업을 해요.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워낙 유명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좋은 작가와 악동 작가의 어떤 중간을 탄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유명해져서. 그때 젊은 영국 키즈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서 막 이제 돈 되는 작업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막 그 해골을 만들어도 팔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 그러면 이래도 팔려?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해골을 만들어요. 그것도 팔려요. 막 몇백억이어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팔렸는지 데미안 허스트가 거짓말을 한 건지 막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비싼 것도 팔리는데, 이 뒤에 작업은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의 그 일관성 있는 거는 죽음에 대한 거거든요. 사라짐에 대한 거. 이게 처음에 이 작업은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앵글을 짜요. 이렇게 선반을 짜가지고 멀리서 보면 텅 빈 어떤 갤러리 공간에 예쁜 선반이 있는데 약간 색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서 가보면 알약들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 알약이 뭔가 사람을 이제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 먹는 영양제들과 어찌나 알록달록한지 예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파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미술관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알약 색깔로. 그래서 이런 그 점들이 그런 색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날은 어쩐지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그림 앞에 이 그림을 이제 찍어 놓고 영국에서 쌍둥이를 한 명씩 앉혀놔요.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갤러리를 어떻게 점유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관계 미술을 내가 잘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90년대 후반에 나온 용어지만 온카와라나 아까 그 날짜를 쓰면서 엽서를 보낸 작가나 헬륨을 뿜은 애들은 60년대 70년대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요. 뭐 이런 작업이 옛날엔 없었냐, 뭐 굳이 이걸 또 묵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림, 얌전히 있는 그림 말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의 어떤 그 관객과의 어떤 교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객이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찔할 거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깔깔거리는 순간도 있을 거고, 뭔가 이게 조금 더 비정형적이고 비물질적인데 관객이나 어떤 세상하고 그냥 그림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계 맺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 말 시켜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름이 뭐예요? 그럼 막 또 영국 애들은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막 농담 막 되게 자조적인 농담을 막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어떤 뚱하게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미술로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가 막 돈만 밝히는 것 같이 막 하다가도 또 이런 작업은 또 약간 실험적이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게 저한테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재작년인가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작가가 데미안 허스트였는데, 영국관 작가 맞나? 아니면은 그 전체,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2년에 한 번씩 베니스에서 하는 큰 국제 전시가 국가 대표관이 있고 전체 전시가 있어요. 섹션이 2개인데 제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작업은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쿠버 다이빙 막 수중 카메라로 막 되게 잘 찍었어요. 일단 거기서 자본력이 보였고 찍었는데 보물선이 있어요. 그래서 건져 올라왔는데 미키 마우스들 동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플레이를 잘 하더라고요. 그 오래된 지난 시간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돈에 대한 욕망과 이런 것들. 그래서 작업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도 조금 재밌었고, 이 작업은 제가 영국에서 봤는데 전 좀 기겁을 했는데, 데미안 허스트 작업 중에 나비 박제한 거 가지고 그림 그린 게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아름다움과 죽음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나비는 박제를 어떻게 잘하면 상하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뭐 위에 아마 코팅을 했는지. 근데 저는 이 작업을 갔는데 이게 무슨 런던 동물원 근처에서 했는데, 나비를 친구가 보러 가자 그래서 뭔지 모르고 쫓아갔는데 이 그림이 있고 나비를 정말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건조하고 막 습하고, 그래서 막 나비들이 이제 비실비실한 거죠. 여기 바람도 없고 며칠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죽음의 공간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기겁을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로맨틱한 공간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제가 동물 쓰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는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비야 죽겠죠.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미술 때문에 죽는 게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뭐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책에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업인데 이거는 타니아 브루게라라는 작가인데 얘가 타이틀린의 위스퍼 해가지고 제가 그 영국에 가면 영국의 대표 미술관이 템즈강 옆에 테이트 모던이란 미술관이 있는데 이 테이트 모던이 예전에 발전소 건물을 미술관으로 바꾼 거라 층고가 엄청 높아요. 층고가 엄청 높고 그러고 엄청 긴데 거기에 무슨 터바인 무슨 기계가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가 엄청 길어갖고 되게 큰 작업만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근데 제가 이게 이 뒤에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가로질 이게 무료거든요. 이 복도는. 그리고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은 작업도 보고 조금 시원하거나 따뜻하고 조금 빠르고 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장 보면서 돌아다녔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말에 경찰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퍼포먼스였는데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말 타고 다니는 경찰이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관객들한테 막 그 명령을 해요. 옆으로 붙어, 뭐 뒤로 가.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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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다니고 말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런 규율을 하고 있는 게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보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말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계속 똥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큐레이터들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막 이제 계속 그걸 닦아요. 이제 미술관 관계자가.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까 왜 따기 때린 것처럼 미술 안에서의 계약과 그 층을 보여주는 게 재밌었고, 근데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모나리자 같은 우아한 그림을 보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왜 말똥 싸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다. 이런 걸 미술로 생각을 하다니. 뭐 이건 동물학대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경찰들의 말도 안 되는 권력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미술관의 이 우스운 순간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면 다 재밌고 별로다 생각하면 다 별로랍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그 말동도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큰 포유류 동물이 눈앞에 있으면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말, 코끼리 이런 거. 근데 말은 막 이게 조정을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 시인이 누구죠? 왜 목마와 숙녀 뭐 이런데 있지 않았어요? 큰 말이 죽어 있는 걸 본 거에 대한 시를 쓴 장면이 무슨 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기억나서 큰 포유류가 죽은 것을 봤을 때 뭐 슬픔인지 감동이 있다라는 문장이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는 않았어요. 무섭진 않고 좀 재밌었어요. 사람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관계 미술이고 이 공간이 같은 테이트 모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넓고 커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작업이 되게 큰 작가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저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장봉지 들고 이렇게 저희가 입구고. 그래서 그랬을 때 도리스 살세도라는 작업의 시볼레스라는 작업인데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니콜라 브리오의 책의 챕터에 좋아하는 작업들을 조금 껴놓은 거예요. 여기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갤러리를 아까 말똥이 점유를 했다면 이거는 갤러리 바닥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친구랑 장을 보고 여기 가로질러 가자 전시도 볼 겸 해서 갔는데 바닥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갈랐다. 깜짝같이 갈라져 있는 거 하루 만에. 하루만은 아니었겠지만 기분에. 그래서 이제 걔가 조각하는 친구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막 들여다보는 거지. 이걸 어떻게 갈랐을까? 이게 바닥을 이렇게 망치로 콩 치면 이제 영화야 쫙 갈라지지만 그랬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줄로 쫙 갈라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줄을 따라서 막 걸어요. 그래서 개미처럼 다 거기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위판을 걷어내고 이 위에 거를 떠가지고 싣고 왔더라고요. 이 작가가 아르헨티나 작가인가 뭐 이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싣고 와서 위에다 이렇게 쌓은 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이제 막았거든요. 다시 안 떼가고. 근데 이게 이제 흉터처럼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이 뭐냐면 저는 일단 갤러리의 균열을 냈다는 측면에서 전 전복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볼레스트란 단어가 왜 영화 박열인가 나오는 거
누구죠? 그 독립운동가인데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근데 그때 거기 보면 일본에서 둘이 사는데 일본인들이 그때 지진이 났나? 그랬을 때 한국인들이 독을 풀었다 우물에.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때 한국인을 구별하는 게 특정 발음을 해보라 그래요. 근데 뭐였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발음을 해서 못하면은 한국인이라고 죽이더라고. 근데 시볼레스가 그런 단어더라고요.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단어라면서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인가? 그 얘네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그냥 한 가족인 거죠. 조상은 두 파로 갈라져서 다른 지역에 사는데 한 파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이제 전쟁 전리품들을 막 갖고 돌아오니까 다른 한 파가 그 열이 받은 거예요. 니네만 부자 되냐? 그래서 니네만 싸우니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 같은 민족의 두 팀이 싸우다가 승세를 얻어서 전쟁에 이겼던 팀이 강력했었나 봐요. 승세를 입어서 시비를 건 애들을 전멸시키는데 얘네를 이제 막 거기 나일강인가 강을 막 쫓아가가지고 그 강 앞에서 우리 편인지 나는 편인지 몰라 똑같이 생긴 거죠. 아빠가 같으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그때 단어가 시볼레스래요. 근데 이 시볼레스가 그 곡물의 이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쌀인지 콩인지. 근데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제목이면 이게 만약에 내 마음속의 균열 이랬으면 좀 달았을 텐데 뭐 첫사랑 이랬어도 되게 다른 느낌이었을 텐데 제목이 시블레스라는 건 현대사회의 어떤 갈등과 어떤 그 반목과 이런 걸 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도리스 살세도가 했던 얘기는 이때 이제 난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난민과 이민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면서 느꼈던 가슴 속에서의 균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모든 종류의 어떤 나눠짐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이걸 글로 쓰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도 많은 이유로 계속 갈등을 만들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뭐 지역이 달라서 싫어하더니 그건 요새 좀 덜한 것 같고 남녀 사이가 좀 싫어하더니 이제는 어떤 세대 차이로 또 이제 그 싫어한 게 생기고 뭐 종교로서 싫어할 때도 있었고 이념으로 싫어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어떤 모든 종류의 결국은 같은 뿌리고 같은 인간인데 뭔가 어떤 이 갈라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오묘하지만 되게 간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이게 되게 복잡한 작업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이 그 갤러리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쓰여요. 이게 꽤 깊게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왜 영국 그 서양 애들은 또 이 그 안전 규칙이 막 이렇게 되게 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떨어질까봐 이제 그 갤러리에서 허가가 나는 둥 안 나는 둥 했는데 뭘 누가 떨어지겠어 하는데 4-5명의 발이 껴서 다쳤다고 하더라고. 굳이 또 거기 발을 넣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아이슬란드 작가의 작업인데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을 그러니까는 왜 우리는 같은 공간을 전시한다라는 게 디스플레이 한다, 프레젠테이션 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큐파이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차지한다, 혹은 크랙다운 한다, 아까처럼 어떤 균열을 낸다, 브레이크 스루 한다, 통과해서 뭐 그 균열을 통과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동사 자체로 의미소를 갖는데 아까 이 균열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의 균열을 낸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게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렇게 가면 아까 그 말도 다니고 그랬던 공간이죠. 태양을 띄웠어요. 이게 그냥 빛이겠죠. 빛과 열. 저는 이거는 못 봤고 이게 또 리움미술관 저쪽 그 안쪽으로 이거 말고 이 작가 작업이 있긴 한데 소장품전에 거울 이렇게 천장이랑 비치는 작업이 이 작가죠.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프로젝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선탠하듯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갤러리 공간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조금 저는 신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름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서 보는 거예요. 음악이 너무 자기적인데 음악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미술관에 갔어요. 일단 공짜, 일단 바닥은 공짜예요. 이 여기는. 근데 여기를 뭐야 사람 많아라든가 뭐 해밖에 없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 별게 없고 그냥 저기 누워서 좀 쉬다 가자 즐기자 이 순간에서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이러지 않고 즐기자 하고 하면 저렇게 누워서 그냥 마냥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왜 아, 태양을 사람들이 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고 제가 아는 그 정신질환이 있는 작가 한 분이 그러니까 비제도권 미술 작가인데 계속 태양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신의 눈이라고 자꾸 태양을 그려요. 근데 이 태양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미술관 안에 어떤 되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상징을 띄워놓는다는 게 또 미술관 안에 어떤 권위나 기능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 전복시킨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게 그 뭔가 음, 뭔가 미술이 여러 가지 미술사 안에서의 의미 혹은 응시의 관계, 수동적으로 소비되는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인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관객과 미술 작품이 관계 맺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관계 맺음은 만남의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미술 작품과 관객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세계의 언어를 닮은 식으로 미술적 언어보다 세계와 언어를 닮은 식으로 그 작업을 한 것들을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죠. 저는 이렇게 많았으면 근데 그냥 지나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를 이걸 다음에 쉬었다 할까? 이게 조금 길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보여준 작가 중에 한 명이긴 한데 한번 쉬고 그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15분 쉬어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